살면서 놓친 일에 대해, 누군가는 살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살면서 놓친 일 채널 불때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만나 놓친 기억들을 되살려보고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는데요. 이른바 월요병이라는 게 있는데 출근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막 우울한 얼굴. 그럴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하면 됩니다. 매일같이 그냥 피곤한 겁니다. 좀 괴랄한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도 진짜 하자는 건 아니고 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만드는 훈련 아닐까 싶어요. 저는 어제도 출근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방문하신 오철수 시인을 모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아까 방금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딸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얘는 깨가지고 유치원 갈 생각만 하면 즐거운가 봐요. 그러니까 깨자마자 발딱 일어나가지고 통통통통 뛰어다니면서 유치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유치원 가는 게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좋지,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그 말 듣고 그렇겠구나, 좋겠구나. 우리들은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사회자님의 농담처럼 그러면 뭐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하면 됩니다. 이런 재미난 말을 하는데 아이들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거라, 그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가벼운 월요일이 될 것입니다. 네, 월요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시적 체험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윤재철 시인의 그냥 살겠다, 그다음에 이제 고재종 시인의 파안을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실 건가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시가 되는 체험, 시가 될 수 있는 체험, 이런 체험에는 반드시 인상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상적인 면, 이것에 대한 체험이 시로 쓸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고재종의 파안이라는 시를 봤잖아요. 그 시는 마을 사람이 어르신들 심심치 마시라고 조금 챙겨서 술 대접을 한 건데, 그 술을 드시고 모두 얼굴이 볼골죽죽해져 허허허 큰 대접 받네 그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시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표현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표현 그러면 막 글자 고치고 막 제 손으로다가 제주부리 언어제주 부리는 거로 다 알고 있는데 막 그렇게 언어제주 부리는 게 시는 아니거든요. 시에서 필요한 형상 도구는 바로 내가 체험한 인상적인 면입니다. 그것 똑같이 윤재철 시인이 썼던 개 그냥 살겠다, 어떤 인생론,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한테 일종의 숙제죠. 리포트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답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형상화의 재료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쓴다고 할 때 그 시를 쓸 수 있는 생각과 재료, 몽당 다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체험의 핵심이 인상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 체험에는 반드시 인상적인 면이 있고, 모든 시는 그 인상적인 면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생각과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를 쓰려는 분들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찡하게 했던 인상적이었던 면을 꽉 움켜쥘 줄 알아야지 돼요. 그게 동물적 감각의 수준이 될 때까지 훈련해야 시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를 쓰겠다는 분 중에 여기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에 대해 뭔가 잘못 설정된 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생각이 많고 감성도 풍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생각과 감성은 구체적인 인상적 면과 함께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상적인 면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 이게 시 쓰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실제 그 초심자들이 쓴 시들 보면은 인상적인 면을 잘 못 잡아가지고 말을 멋지게 만들고 막 이랬어도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하면 인상적인 면이 막 바뀌어요. 본인들이 막 바꿔요 그거를. 그러면 그거는 아직 인상적인 면에 대한 체험이 없이 그냥 슬쩍 본 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 말을 막 집어넣은 거군요. 이런 시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형상화가 제대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인상적인 면에 대해서 두 편의 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시는 서은 시인이 쓴 총호반세입니다. 절의 고도 해안의 전력에 둥지를 짓는 청호반세는 흡사 목표 지점을 향해 육탄 공격을 퍼붓는 전사와 같다. 근처 가까운 섬에서 쌩 하고 날아와 수직 단에 닿는 몸의 충격으로 부리로 흙벽에 구멍을 뚫는다. 몇 번이고 그 일을 되풀이하다가 날개에 흙이 묻어 무거워지면 바닷물에 흙을 털어내어 균형을 잡는다. 참 지독한 본능이다. 호시탐탐 새끼를 엿보고 있는 천적도 더 가파르고 위험한 길을 돌아서 오겠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돌아서 천적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청호반세는 그 손이 안 닿을 곳 걷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땠나? 그들도 우리들에게 그런 집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분이죠. 물론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대표해서 청호반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저런 게 삶의 도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무심히 보다가 아, 인상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이 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청호반세가 집 짓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닐 테고 TV 같은 데서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엄청나게 인상적이에요. 그 인상적인 면이 무엇입니까?
시의 그 정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듯이 절의 고도 해안의 절벽에 둥지를 짓는 청반세는 흡사 목표 지점을 향해 유탄 공격을 퍼붓는 전사와 같다. 왜? 근처 가까운 섬에서 쌩하고 날아와 수직단에 닿는 몸의 충격으로 불의로 흙벽에 구멍을 뚫는다. 몇 번이고 그 일을 되풀이하는 바로 그 장면 때문에 그게 인상적으로 확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쳐지는 생의 본능이 느껴지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그런가?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나약한가? 나약하면서도 과하게 포장된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떠올리게 되고 주변에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떠오르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인상적이었고 그 인상적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생에 대한 강렬한 어떤 의미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보며 시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야 대단하구나 하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느낌은 뭐 표현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대단하구나 그러고 끝나버렸으니까. 그런 느낌에서는 막 싫어하려고 해도 뭐 쓸 말이 없어요. 대단함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형상이 나에게 준 그 의미, 삶을 깨뜨리거나 일상적인 생각을 전복시키는 그런 의미를 읽지 못하면은 그거는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냥 흘러간 인상일 뿐입니다. 둘째는 청호반세의 그런 노력, 그런 본능적인 노력을 보면서 야 부모의 본능 아니겠어? 라든지 자식을 위한 마음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군 한 정도로 일반적인 생각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도대체 뭘 어머님의 은혜는 하늘,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뭐 이런 말하고 끝날 거예요? 뭐를 어떻게 쓸 거예요? 역시 그런 방식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인상적인 면으로부터 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감정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로 갈 수 있는 체험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시니가 시쓰기가 가능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청호반세가 절고도 해안이 절벽에 둥지를 짓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호시탐탐 세계를 엿보고 있는 천적을 피하려는 마음 하나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려는 그 마음 하나로 그와 같은 집짓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여도 천적은 올 것입니다.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절망하거나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험한 감정 같은 것을 청호반세는 절에 갖지 않습니다. 천적은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힘으로 새끼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본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흡사 목표 지점을 향해 유탄 공격을 퍼붓는 전사와 같다. 근처 가까운 섬에서 쌩 하고 날아와 수직 단에 닿는 몸의 추격으로 불의로 흙벽에 구멍을 뚫는다. 몇 번이고 그 일을 되풀이하는 그 장면에서 숭고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야말로 삶을 삶으로 견디며 넘어서는 삶에 대한 사랑의 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 대한 사랑의 행위에는 허무한 감정 이런 것들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삶에 대한 감정이 아니에요. 삶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을 구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호반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으로 자신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절이 처지는 참 지독한 본능이 되고 숭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청호반세의 강인한 삶에 대한 사랑을 내 몸에 새기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모두 그런 본능을 새겨 넣어라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상적인 면으로부터 그런 감정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세계를 표현하는 게 시쓰기예요. 어떻게 써요? 금방 읽었던 시의 그 내용으로다 그냥 그렇게 옹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본능을 강조하는 그 정도만 해도 완벽한 시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시로 나아가는 체험에는 반드시 이렇게 인상적인 면이 있어요. 시인은 그것을 바깥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해를,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표현하는 사람이고요. 이게 시쓰기의 가장 기본이 된 시적 체험의 핵심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인상적인 면을 이렇게 잘 기억한다라는 게 일단 기술적으로는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왜 자연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자연 다큐가 잘 흥행되는 이유는 자연 현상에서 뭔가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어떤 시쓰기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엄청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대상 체험 이 중에 이제 자연물도 있는데 자연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지혜는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간도 자연의 한 이름이거든요. 자연물이에요, 우리도. 근데 그렇게들 얘기하죠. 인간은 다른 자연물보다 그 생존 본능 이것이 좀 취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은 지능을 개발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본능에 지능을 더해서 이렇게 삶을 이루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적 본능이 그러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약화되고 그 본능적인 질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지능적인 그러니까 본능을 보호하는 지능들이 더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그게 커져가지고 인간의 삶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럴수록 삶의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대신하냐면 지능이 대신하게 되니까. 그래서 인간도 자연물인데 자기의 본능이 약해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물들을 보면선 예를 들어서 그 길바닥에 피어있는 민들레들 보세요. 참 강인하잖아요. 그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들을 보세요. 그 매운 구덩이에서도 그냥 꿋꿋이 잘 살고 지금 한참 실록의 계절이니 그 연두색을 넘어서 있는 초록 쪽으로 다 가는 그럴 텐데 그렇게들 다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생의 본능, 이때의 생의 본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어떤 힘이거든요. 생본능은. 근데 그것이 지능하고 같이 이렇게 막 지내다가 보고 사회가 전체의 지능의 규범 속으로다가 끌려가기 때문에 생본능이 많이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맥이 빠지고 월요일 날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병이 또 빠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유치원 갈 그 딸에는 막 발딱 일어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살살살 불러대면서 그 유치원 갈 준비를 하거든요. 왜? 그게 재미고 거기에 가서 그 어울리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워낙 생명의 본능인데 그게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듯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렇게 아이들은 좋아하고 또 늙은 양반들 이런 분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아주 그 열심히 지금 사회의 중추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보면선 그렇게 흥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이들처럼 흥미를 못 갖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시를 쓰기 위해서는 그게 자연 다큐든 그 우리가 그냥 옆 사람을 보든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돌아다니면서 장 보는 사람의 모습을 보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든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든 거기로부터 인상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인상적인 면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이런 거는 시속에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마 사회자님이 이렇게 촬영을 할 때도 바로 그런 지점을 찾아가지고 촬영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귀가 김사인 자동차 굉음 속 도시 고속도로 갓길을 누런 개 한 마리가 끝없이 따라가고 있다.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말린 꼬리 밑으로 비치는 그의 붉은 항문. 뭔가 우울한 느낌이 확 다가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요 항문이 열린다고 해요. 항문을 이렇게 꽉 오므리고 그 앙담은 것처럼 딱 오므리고 간다는 것, 그 붉은 항문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 삶의 기호이군요. 근데 봐요, 그 어떤 고속화도로일 텐데 그 한쪽으로 다 이제 개가 막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튀어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마 차들이 서행을 할 거예요. 서행하니까 그게 보였어요. 개가 왜 여기 들어와 있지? 그런데 건네. 이거 잘못하면 큰일 치겠네. 그러면서 딱 봐요. 근데 저놈은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보이는 그 뒷모습이 말린 꼬리 밑으로 비치는 그의 붉은 항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단순히 개가 걸어가면서 보인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것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그것은 생명적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상적인 면을 내가 보고 거기로부터 생명적인 기호를 읽고 정말 안전한 귀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생명적인 기호가 빠져 있으면은 고속화도로에 이 개가 들어와 있는데 좀 집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시인은 거기서 더 인상적인 면을 봤어요. 그게 바로 말린 꼬리 밑으로 비치는 그의 붉은 항문입니다. 그것은 그 개가 삶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고속화도로인데
이 그 고속화도로의 속도 이것을 조금 추상화시키면 어쩌면 이 자본화의 속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속도 속에서 우리 살기 위해서 지금 이 개처럼 그 갓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들도. 그럼 우리들도 어떤 생명적 기호를 발산하고 있을 테고 그것이 그 고속화도로 속에 아니 그 갓길에 있는 그 개를 통해서 개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본화의 속도 속에 있는 우리의 운명도 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가가 죽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생명적 기호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귀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특별한 물론 그냥 그것을 그 장면 개가 그렇게 가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많을겠지만 거기에서 생각을 그 인상적인 장면으로부터 생각을 더 가져간 그 감정 세계를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를 쓴 거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죽으면 학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 개는 더 이상 물질이 되고 싶지 않다는 듯 생명의 본능적 기여인 붉은 학문을 야물딱지게 오므리고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개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두 다 그 자본의 속도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자기의 생명력 그거 하나를 딱 이렇게 움켜쥐고 그 안전한 기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게 사실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세상 모두에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진정한 기가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것은 물질적 흐름의 가치에 순응하는 기가이어야 할까? 아니면 생명적 질서와 가치가 드러나는 그것을 희구하는 기가여야 할까?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생각과 느낌이 하나의 시를 쓸 수 있는 감정세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붉은 학문이라는 인상적인 면이야말로 이 시를 읽게 하는 아주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무진장 많은 장면을 봐요. 눈 뜨고 있으니까 다 보이는 게 다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주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 것 중에서 뭐가 인상적이었을까 보면 한 90%는 생각이 안 나요. 뭘 봤는지. 그렇게 인상적인 장면이라는 게 굉장히 흔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흔하지 않아요. 또 시를 쓰려고 인상적인 장면을 찾으면은 또 거의 또 없다는 체험 가장 하게 되죠. 그래서 시를 쓰려고 하는 분들은 그 인상적인 장면을 잘 찾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훈련이고요. 이 세상하고 연애하는 것이 시인이라면 그 연애를 통해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삶을 상하는 연애라고 생각한다면은 똑같은 거예요. 연애할 때 그 인상적인 면이 잘 보이는 것하고 시를 쓸 때 그것이 잘 보이는 것. 이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한 편 더 보겠어요. 자, 지금 제가 두 편의 시를 읽으면서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해석을 했잖아요. 삶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해석되지 않으면은 삶으로 해석되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이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해라면은 굳이 시로 쓸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인상적인 면을 해석도 해야지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앞에 그 고속화도로를 갓길을 걸어가는 개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삶의 무엇인가 이거를 귀가 단순한 안전 귀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의 속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안전한 귀가는 어떤 것일까까지 생각해낼 때 그래야지 마음속에서 막 실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청바새가 집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막 육한 돌격을 해가지고 그 힘으로다가 그 불이 가지고 흙벽을 이렇게 뚫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저런 게 삶의 진정성이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럴 수 있는 것. 이렇게까지 생각을 끌어올리는 그런 체험, 그런 것을 인상적인 장면에 대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있어야만 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젊은 시절 우울한 경험인데 어디에 붙잡혀가지고 저 착신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의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 밑에 층에서 짜장면 냄새가 이렇게 솔솔 올라와요. 근데 그 냄새가 딱 내 코를 스치는 순간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때 그 냄새는 아버지가 제게 처음 사줬던 짜장면,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이렇게 당신이 먹던 거 한 귀퉁이 이렇게 덜어주잖아요. 내가 하도 잘 먹으니까. 그때 맡았던 그 짜장면 냄새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짜장면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뭐 어떻든 짜장면이라는 말이야말로 제 생을 다시 살리는 그런 냄새로 기억되고 그런 말로 기억되거든요. 근데 이 짜장면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읽으려고 하는 시가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언어라는 도대체 뭘까? 삶이 묻어있는 언어하고 삶이 삶 바깥에 있는 언어 혹은 그 언어 체계가 삶을 규정하는 그런 언어하고는 이 삶하고는 둘이 굉장히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입니다. 어머니의 정일근.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거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하나하나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이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고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이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뭐 따로 이해가 필요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엄마가 그렇게도 다른 데는 시로 안 썼어요. 근데 이 장면이,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말이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순간을 겪게 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을 가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그 글 쓰는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어에 대해서, 시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뭐 다툴 수도 있어요. 시인들이 언어에 특히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투고 이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푹 꼬꾸라져서 잤는데 아침에 문득 언어에는 삶이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훅 찾아오면, 그때는 엄마의 그릇이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아까 짜장면하고 짜장면에서 짜장면에는 그 언어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다면은 그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생의 풍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사투리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왜? 이 시인이 말했듯이 그 언어는 그들의 삶을 통해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과 하나가 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좋은 삶이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말 하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나? 우리 가방끈 긴 사람들은 다 학교에서 표준말로 다 배웠으니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한평생을 사셨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릇이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온전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시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 그릇에 담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게 바른 말일지라도 그릇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의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특히 어머니의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인상적인 면, 여기에는 반드시 그것이 인상적인 까닭은 뭐냐면 나라는 가치평가 체계가 한번 흔들리는, 그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쓸 주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인상적인 면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됐던 어떤 인상적인 장면을 일단은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것을 곱씹어보면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을 뚜치는 그런 새로운 생각과 느낌, 이것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인상적인 면을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시가 시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 쓰는 게 이렇게 시를 읽어보면 시가 다 쉬워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어려워요. 이게 참 묘한 일이죠. 그렇게 쓸 수 있게 딱 되는 것은 그거로부터 인상적인 면으로부터 얻어낸 생각한 느낌이 또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말들이 다 걷어지고 그 인상적인 면을 중심으로 하는 짧은 압축적인 형상적인 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보려고 했었던 인상적인 장면이 꼭 있고 시적 체험에는 인상적인 장면이 꼭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 여기까지 돼야지만 이제 시로 갈 수 있다. 근데요, 이게 원리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인상적인 면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상적인 면을 깔끔하게만 옮겨도 시가 돼요. 왜 그렇게 제가 말을 하냐면요. 인상적인 면, 괜히 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가치평가 체계가 여러분 모두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몸은 다 가치평가 체계로 다 이렇게 짜여진 몸이거든요. 어릴 때서부터 하나하나 야 이건 만지면 안 돼. 이거는 뭐 뜨거워 아니야. 뜨거워도 이거 만져보는 게 재밌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하게 쭉 쌓인 가치평가 체계예요. 그 가치평가 체계가 어떤 장면을 딱 보고 인상적이다 느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안 찾아질 수도 있어요. 왜? 훈련을 우리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그런 거는 많이 배우신 평론가로 이렇게 찾아보시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일단 인상적인 면을 깔끔하게 옮겨내는 것, 여기에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그게 바로 시쓰기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막 머리에서 막 지진 나고 이거 뭐야? 이거 계속 들어야 되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들어보면 대충 이해됩니다. 그 시쓰기 훈련, 신이 되기 위한 훈련 중에 회화를 이렇게 뭐랄까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런 관찰하는 행동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이 수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을 거예요. 관찰 없인 시도 없다. 참 폭력적인 언어 같지만 전혀 그렇잖아요. 관찰만이 시가 돼요. 근데 이 관찰이라는 것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똑같은 거를 봐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입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은 눈 돌아가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손짓 가지고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짓 가지고 판단을 하고 다 다르거든요. 판단 기준도 다르고 그걸 가지고 판단 기준이 다르고 그걸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는 거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본 그것, 자기한테 인상적인 그것, 그러니까 자기가 관찰한 그것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이걸 대충 보고 그냥 자기 생각만 밀어놓으려고 하면은 그 약간 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런 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대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생각이거든요. 특히 우리 감정이라는 건요. 이게 그냥 경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 모드를 탁 장착하면은 세상이 우울하게 보인다 막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 정도로 다 감정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진정으로 우리 이성과 함께 가는 벗으로 만들려면은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을 니체 같은 양반은 즉물적으로 보라. 즉물적으로.
막 네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보고 이러면은 네 생각으로 다 끌려가 버리니까 직물적으로 보고 난 후에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 두 마리가 막 싸워요. 그 장면을 볼 때 어떻게 싸우는지를 끝까지 한번 봐야지 돼요. 직물적으로다가. 벌써 편들면서 보기 시작하면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지지하는 쪽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미 볼 때서부터 왜곡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체 같은 양반은 그렇게 직물적으로 봐라. 뭐 불가에서는 있는 그대로 봐라. 시에서는 어떻든 정확하게 관찰하라. 정확하게 관찰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 90%는 쓴 거예요. 그래서 시 쓰기의 시작과 끝이 관찰을 통해 찾아낸 인상적인 면, 그것이 시 쓰기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조금 허무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살면서 그 인상적인 면에 예민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보려고 하세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유리창에서 그 바깥에서 싸우는 두 여자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묘사하는 장면을 딱 보면은 그렇게뿐 시를 쓸 수 없게 그들이 하고 있음이 보여요. 그거는 그 싸움은 막 뭐 대단한 저기가 아니라 서로의 생을 진작시키는 싸움이에요. 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너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막 부딪히면 서로의 존재를 알리는 오종가장의 싸움. 물론 거기서 이제 막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건 싸움의 다른 차원으로 변하는 거고요. 그런 건 다 정확한 관찰에서 나와요. 사회자님 질문. 그래서 그 관찰이야말로 시쓰기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괜히 제가 조금 이상한 시쓰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형상화의 최고의 자료다. 재료다. 자료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직물적으로 관찰하라. 여기서 막 피고름이 납니다. 요즘 이렇게 한 몇 년쯤 됐는데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뭐 워라벨, 소확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뭔가들을 어떤 아주 이제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것들을 이제 획득하는 이제 좀 풍토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시쓰기 훈련이나 뭐 살면서 놓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소확행이랑 연동이 되긴 하는데 소확행을 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획득을 할 거냐 이 소확행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시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획득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또 그런 게 매우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고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봤어요. 뭐 맞는 말이죠. 소확행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확행을 하겠어요.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요. 그 일상을 소소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일상을 크다랗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봐요.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 몇 가지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몇 가지가 다른 것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저 혼자 존재하는가요? 그 사람 이루다가 n-1 이래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내가 이 사람과 하나를 좋아하는 것, 소소한 행복, 요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잊어먹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한다. 그건 사실
사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것에는 지금 저희들이 제목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적 소재를 얻어내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쓰기를 이야기하지만, 이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왜 귀하게 여기냐면은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생의 법이 관통하기 때문에, 그건 결코 작은 게 아니고 소소한 게 아니에요. 봐요, 아까 자연 다큐에서 봤던 어떤 청호부관새가 집 짓는 그 모습, 그거는 우리가 딱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켜놓고 보는 거잖아요. 소소하죠. 그런데 그거 보고 거기서 전혀 소소하지 않는 삶의 법을 찾아낸다면은 그거 그게 소소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삶을 읽는다는 건요, 소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소확행이라는 말을 막 강조하면선 소소한 것이 주는 행복, 이것을 실체화시키는 것, 이것은 조금 저로서는 저하게 되죠. 그냥 삶을 열심히 살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즐거움, 희노애락, 그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인상적인 장면, 그리고 그 인상적인 장면을 잘 해석해서 삶이 관통하는 법을 찾아낸다면은 그러면 다 시가고 다 작으면서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담은 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이제 시적 체험의 이제 인상적인 면에 대해서 오철수 시인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뭐 자주 들을 때마다 계속 피고름이 나올 겁니다. 피고름이 난다라는 건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네,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돕기 위해서 꾸준히 들으시면 좋습니다. 예, 제 말은 다 잊어먹어도요, 여기서 읽은 시들은 마음속에 한번 담아둬 보세요. 인상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전부 다 풍요로운 사람이기를 바라잖아요. 인상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살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살면서 놓친 일들을 좀 더듬어 보면서 후기가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대는 자기 전 나 오늘 뭐 했지? 뭐 놓쳤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